여보, 당신 정말 당신 맞소? 손님아, 보리바 손님아. 30년입니다. 죽었다고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 제사상을 30년을 차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 게요. 순, 이마, 보리밭, 순이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얼마큼일까요? 어떤 이에겐 자식을 기다리는 10달일 것이고 어떤 이에겐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며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기억의 조각 하나만을 붙들고 버텨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신도 없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시장통 비린내 속에 청춘을 다 바친 여자. 그리고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타국 사막에서 보리밭의 여인만을 꿈꾸며 살아온 남자. 운명이라는 놈이 아무리 가혹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해도 기어코 다시 만나게 하고야 마는 그 질긴 인연의 실타래를 오늘 한 올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보리 이삭이 서걱대던 어느 눈부신 봄날, 열정 가득했던 한 청년과 수줍던 한 소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요.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그리움의 향기가 진동하는 1971년. 그 푸르던 보리밭 사이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그렇대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그렇게도 안 가더니 이제 좀 쉬어볼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저만치 멀어져서 형체도 흐릿해져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아무리 희미해져도 절대로 안 지워지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거든요. 내게는 그게 1971년 그해 봄날,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눈부셨던 그 보리밭 사이길이에요. 그때 내 나이 22이었나 꽃다운 나이라고들 했지만 사실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고 밑으로 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밭일 돕느라 흙먼지 뽀얗게 앉은 무명 치마를 입고 머리엔 새참 광주리를 이고는 좁다란 논둑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도시 냄새가 폴폴 나는 청년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손에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서요. 우리 마을엔 구경도 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지요. 그 사람이 멈춰서서 나를 보더니 씩 웃는데 세상에나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실례지만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보리밭이랑 처녀님이 너무 잘 어울려서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부드러운지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벙어리 마냥 서 있었지요. 뺨은 달아올라서 화끈거리고 흙 묻은 고무신이 부끄러워 발가락만 꼼지락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사람, 내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잠시 내려온 학생이었고 나는 글자 몇 자 겨우 깨우친 시골뜨기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는 매일같이 보리밭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보리 이삭들이 바람에 서걱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참 많이도 걸었지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처음 잡던 날은 아유,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간질거리네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데 그가 슬그머니 내 거친 손을 감싸 쥐더라고요. 밭일하느라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이 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린 당신이 제일 고귀하다고 말해주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내 평생의 고단함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깊은 저녁 노을처럼
내 가슴에 진하게 번졌던 게지요. 우리는 그 이듬해 겨울 눈이 시리도록 내리던 날 혼인을 했어요. 변변한 예식장도 없어서 우리 집 마당에 차려진 초라한 초래청이었지만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였지요. 남편이 빌려온 낡은 정장을 입고 내 옆에 섰을 때 나는 그 사람 어깨 너머로 보이는 미래가 마냥 달콤할 줄만 알았거든요. 서울 변두리 비탈진 언덕배기에 잡은 우리의 첫 보금자리 기억나세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양은 냄비를 여기저기 받쳐둬야 했던 그 단칸방 말이에요. 밤새 똑똑 소리가 장단을 맞추면 우리는 좁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낄낄거리고 웃었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나중에는 꼭 마당 있는 집, 기와 올린 집으로 데려다 줄게. 남편은 밤마다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렇게 약속하곤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빈말이라도 좋았답니다. 좁은 방 안에 풍기던 은은한 석유곤로 냄새,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된장찌개 김서린 창문. 그 작은 공간이 내게는 천국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고기 한 근 못 사 먹는 날이 태반이었어도 남편은 퇴근길에 꼭 신문지에 싼 풀빵이나 붕어빵을 사오곤 했지요.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오물오물 먹는 게 더 배부르다며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눈빛 하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지요. 첫 아이, 우리 큰애가 태어나던 날 말이에요. 산통이 시작되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내 곁에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응애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그 강하던 사람이 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핏덩이 같은 자식을 조심스레 안아들고는 고맙다, 고마워, 당신이 정말 장하다 하며 내 땀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는데 그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말로 다 못해요. 가난했지만 우리 세 식구는 참으로 단단했지요.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공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어요. 저녁이면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이를 보면 금세 얼굴에 꽃이 피곤 했지요. 우리는 비록 낡은 라디오 하나의 의지에 세상을 구경했지만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자락에도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마음만은 부자였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 방 안은 언제나 남편의 온기와 아이의 젖비린내, 그리고 내가 끓인 구수한 숭늉 냄새로 가득 찼던 그 시절. 사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았는지 말이에요. 행복이 너무 과하면 신샘이 난다고 했던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나 거센 파도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게지요. 참, 인생이 그래요.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림자는 이미 발밑까지 와 있는 법이니까요. 그때 그 행복했던 보리밭에서의 약속이 내 인생을 평생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될 줄도, 동시에 나를 평생 아프게 할 가시가 될 줄도 나는 정말 몰랐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정직하게 땀 흘리면 다 잘 될 줄 알았지요. 우리 남편, 그 사람 참 성실했거든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그 이른 시간에도 남편은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작업화 끈을 조여맸어요. 내 손목에 낀 작은 금반지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우리 아들 녀석 학교 갈 때 빳빳한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그 사람은 늘 자신의 몸을 땔감처럼 태워 우리 집 아랫목을 데웠던 게지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이었나요? 나라 전체가 중동붐으로 들썩이던 때가 있었지요. 거기 가면 큰 돈을 번다더라.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번듯한 집 한 채 올릴 수 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골목마다 파다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 안 하던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와 내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 사람 손이 어찌나 뜨겁던지 지금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보, 딱 3년만. 딱 3년만 지옥이라 생각하고 다녀올게. 우리 정수 대학 등록금도 벌고 당신 평생 고생 안 시킬 집 한 채 딱 지어줄게. 그 말을 하는데 남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실 가기 싫다는 소리였지요. 그 먼 타국 땅, 모래바람 부는 그 낯선 곳에 누가 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가장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라는 무게가 그 사람을 그 뜨거운 사막으로 떠민게지요. 떠나던 날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어요. 남편의 낡은 가방 안에는 내가 꾹꾹 눌러 담은 고추장 단지와 마른 멸치, 그리고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지요. 남편은 내 어깨를 부서져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 금방 올게. 당신 건강만 해. 나만 믿어.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참, 사람 앞날 모른다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 몇 달은 편지가 꼬박꼬박 왔어요. 봉투를 뜯으면 그 안에서 고운 사막 모래가 툭 하고 떨어지곤 했지요. 편지에는 온통 우리 걱정뿐이었어요. 밥은 굶지 마라. 애비 없다고 기죽이지 마라.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매달 오던 편지가 뜸해지더니 급기야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우체국에 문제가 생겼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상을 물리는데 라디오에서 다급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났다는 뉴스였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려서 밥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사기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데 꼭 내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내 발걸음은 건설회사 사무실로, 구청으로 여기저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지요. 확인 중입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사고로 실종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국가에서도 회사에서도 내미는 건 사망 추정이라는 차가운 서류 한 장뿐이었지요. 아니, 시신도 못 봤는데 내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 아빠 언제 와? 철없는 아들놈이 대문을 바라보며 물을 때마다 내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됐어요. 밤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지요. 남편이 사준 낡은 내복을 끌어안고 그 사람 채취를 맡으려 애썼지만 세월이 가니 그 냄새조차 야속하게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내 치마폭에는 아직 어린 자식이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생존 그 자체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시장통으로 나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고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지요.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가 맺혔어요. 그 피가 나물에 묻을까봐 헝겊으로 꽁꽁 싸매고 일을 했지요. 아지매, 독하네. 남편 죽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렸지요. 하지만 나는 독해져야만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정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밴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했지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꼭 내 기구한 팔자 같아서 대야의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급하게 비닐을 씌우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나물은 흙탕물에 다 젖어버렸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디 있소? 나 좀 도와줘요.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렇게 불러봐도 대답하는 건 차가운 빗소리 뿐이었지요. 남들은 사별했다고 생각하라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두고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심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내 기다림을 비웃듯 흘러만 갔지요. 1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억척스러운 시장통 할멈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가슴 속 남편의 얼굴은 조금씩 흐릿해져 갔어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나를 잊은 걸까? 내 기도는 점점 간절함을 잃어갔고 그 자리는 깊은 원망과 체념이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 또한 저 먼 타국 땅에서 이름도 모를 병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 두 사람의 모래성은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만 알았지요.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시간이라는 놈은 참 공평하기도 하고 무심하기도 해요. 내 가슴에 난 상처가 아물든 말든 진물이 나든 말든 해는 매일같이 뜨고 지고 계절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30년입니다. 말이 좋아 30년이지. 그게 어디 짧은 세월인가요?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 갓난아기였던 정수가 장성해서 제 아비를 꼭 닮은 아들을 품에 안을 만큼의 긴 시간이었지요. 내 손을 좀 보시겠어요?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툭 붉어져 나온 게 꼭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 같지요? 시장통에서 북어다가리를 치고 찬바람 맞으며 채소를 다듬던 그 세월이 이 손에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분냄새 나는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거칠어진 손바닥이 부끄러워 손주 녀석 볼 한번 쓰다듬는 것도 조심스러운 할망구가 됐네요. 그 긴긴 세월 동안 나는 남편의 제사를 지냈어요.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죽었다고 하니 시신 없는 관이라도 묻어줘야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매년 그날이 오면 대문 앞에 촛불 하나 켜두고 넋두리를 했지요. 여보, 춥지는 않소? 배고프지는 않소? 당신 아들놈 저렇게 잘 컸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매일같이 싸웠답니다. 나를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고 간 남편이 미워서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서 베갯니들 적시며 싸웠지요. 사람만 있어주지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좋으니 내 눈앞에 나타나만 주지 하는 부질없는 미련이 나를 3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무섭지요. 내가 이 땅에서 피눈물 흘리며 자식을 키우는 동안 그 사람, 내 남편은 저 멀리 낯선 타국 땅, 이름도 생소한 외곽 도시의 어느 수용소와 병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고 때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흙더미에 깔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그만 자기 이름 석자도 고국에 둔 아내의 얼굴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게지요. 기억이라는 게 참 무정해요. 그토록 사랑했던 기억을 순식간에 하얀 안개로 만들어버리니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이름 없는 동양인 노동자로 불리며 살았대요.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길을 닦고 밤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잤다나요. 기억은 없어도 몸에 밴 성실함은 어디 안 갔는지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며 연명했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지요? 다 잊어버렸는데 오직 하나 가슴 깊은 곳에 화인처럼 박힌 이미지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느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초록색 바다가 일렁이던 보리밭,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던 하얀 무명 치마의 여인. 그게 나였다는 걸 그 사람은 기억이 아닌 심장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그는 낯선 땅에서도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고 버텼던 게지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 그 흐릿한 희망 하나가 그 사람을 30년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세월을 견뎠어요. 나는 한국의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그는 이국 땅의 고독한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말이에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그날 그 보리밭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사람이 중동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평탄했을까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라는 건 없더군요. 그저 주어진 고통을 묵묵히 씹어 삼키며 언젠가 올지도 모를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위해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이지요. 이제 내 머리엔 서리가 내려앉았고 남편의 기억은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너무나 멀리 갈라놓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놓은 적이 없었던 게지요. 나는 제사상 위에서 그를 불렀고 그는 사막의 밤하늘을 보며 나를 찾았으니까요. 참, 이 질긴 인연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곧 그 차가웠던 세월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니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기적 같은 재회가 말이에요. 그날은 유난히도 가을볕이 따사로웠지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 열매가 붉게 익어가던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낯선 목소리가 내 멈춰있던 30년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정수가 내 손을 꼭 잡았지만 내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구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전해준 사진 한 장. 그 빛바랜 종이 속에는 웬 노인네 하나가 넋을 잃고 앉아 있더군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눈은 푹 꺼지고 머리는 허옇게 센. 그 몰골이 내가 알던 그 늠름한 남편일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진 속 노인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중동 보낼 때 행운을 빌어준다고 남편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던 우리 정수 돌사진이었어요. 모서리는 다 헤어지고 사람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닳아버린 그 사진 조각. 그걸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아, 살아있었구나. 당신 정말 살아있었구나. 재회 장소로 정해진 인천공항 입구에서 나는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저 문이 열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몰라보면 어쩌나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드디어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밀려 나왔지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0년. 내 청춘을 다 바쳐 기다린 그 사람이 이제는 대답조차 힘겨운 노구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갈라지고 터진 평생을 참아온 울음이 섞인 쇳소리였지요.
그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더군요. 초점 없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멈추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주름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주 작게, 정말 모기 소리만큼 작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순, 이마, 보리밭, 순이마. 그 한마디에 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지요. 기억을 잃었다더니 자기 이름도 잊었다더니 어떻게 내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느냐고. 이 나쁜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느냐고. 나는 그 사람의 휠체어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마른 손이 내 머리칼을 더듬더군요. 거칠고 투박한 그 손맛. 30년 전 보리밭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내가 길을 잃어서 미처 못 찾았어.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눈물이 내 목덜미를 적시는데 그 뜨거움이 꼭 불덩이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30년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다시 사막으로 사라져버릴까봐, 다시 꿈에서 깨어날까봐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잡고 있었지요. 남편은 내 손등에 난 흉터와 굳은 살을 보더니 자꾸만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지. 이 손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사실은 당신이 다른 살림 차린 건 아닐까? 나를 잊고 새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의심했던 내 못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면서도 오직 보리밭 여인을 찾기 위해 그 긴 세월을 버텨온 당신인데. 아니에요, 여보. 살아 돌아온 거면 됐어요.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거면 다 된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그저 살아있어 준 게 고맙고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준 게 기적이지요. 남편은 정수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애비가 미안하다. 너 돌 때 보고 이제야 보는구나.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30년 만에 한 이불 아래 누웠습니다. 남편의 가느다란 코골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리더군요.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우리 집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툭툭 소리를 냈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우리를 덮쳤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질긴 줄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묶어 놓았네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집에 깨진 유리그릇이 다시 붙여진 기분이었답니다. 참,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지요? 이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참, 사람 사는 일이 한편의 영화 같다더니 제 인생이 딱 그랬네요. 모진 바람 다 맞고 꺾일 듯 휘청거리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뿌리를 내렸으니 말이에요. 요즘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옆자리부터 확인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꿈이 아니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서 거동이 편치 않아요. 그래도 볕이 좋은 날이면 내가 휠체어를 밀고 마당 감나무 아래로 마중을 나갑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올해도 감이 참 달게 익었네. 내가 빨간 감을 가리키면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요. 이제는 말수가 적어진 사람이지만 그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우리는 수십 마디 말을 대신하지요.
30년 동안 비워뒀던 마음의 빈자리가 이제야 따뜻한 온기로 꽉 차오르는 기분입니다. 주말이면 정수 녀석이 제처랑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 남편 품에 안길 때면 그 사람 얼굴에 주름꽃이 활짝 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웅어리들이 하나둘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비록 우리 인생의 정오는 뿔뿔이 흩어져 보냈지만 이 고요한 저녁 노을 아래서 온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 이만하면 참 복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밤에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사막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견뎠느냐 물으면 남편은 그래요. 당신 이름 잊어버릴까봐 자다가도 일어나서 모래바닥에 순임이라고 적었어. 바람이 지우면 또 적고 또 적고 그 말에 나는 또 주책 없이 눈물을 훔치지요. 젊은 날 보리밭에서 했던 그 풋풋한 약속이 머리 허연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된 게지요. 참 긴 길을 돌아왔지요. 보리밭에서 시작된 그 푸르던 약속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시장통의 거친 세월을 지나 이제야 두 노부부의 따뜻한 아랫목에 안착했습니다.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의 질긴 믿음이 만들어낸 보상이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인생의 시린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려 가슴 한구석이 시리신가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30년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보리밭의 빛을 찾아낸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볕들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다시 잡는 그날이 당신에게도 꼭 찾아갈 겁니다. 이제 저 너머 산등성이로 노을이 짙게 깔리네요. 저 노을은 오늘 하루도 애썼다고 우리를 다독여주는 하늘의 선물 같아요. 오늘 밤엔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한번 만져보세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내박자이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도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고 평온하시길 빕니다. 모두들 따뜻한 밤 되셔요.